네, 안녕하세요. 제목 자체로만 보면 뭐 미국이 30년 동안 세상을 조져왔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반미적인 성향의 그런 제목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미국의 힘은 30년 동안 세계를 조져온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지고도 결국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컷킨 같은 사람은, 그 세계적 석학은 이거를 자기 교정 메커니즘, 셀프 커렉셔널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사소한 유감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취임식 때, 이건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취임사 뭐 다 좋은데 지성 대 반지성이라는 그런 그 프레임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저 프레임은 별로 안 좋은 프레임이죠. 맞지도 않고. 저게 뭐 한한상 같이 좌빨 사회학자들이 내세웠던 프레임이죠. 일단 이제 이런 그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의 세상에서는 지성이 따로 있고 반지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 대 반지성 그러면은 이게 엘리티즘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지성인이 따로 있고 일반 우매한 대중이 따로 있는 그 어감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뜻은 실제로는 이 합리적인 진실에 대한 판단, 이게 존중받는 상태, 그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영어로는 지성 대 반지성, 영어로 옮겨보면 바로 압니다. 영어로 예를 들어서 intellectualism, anti-intellectualism 그러면 잘 뜻이 안 통해요. 굉장히 촌스러운 표현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진실 존중이다 그러면은 integrity, 그냥 integrity 하면 되거든요. integrity 혹은 self-righteousness, 우덜식 정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나중에 그 진실 존중 혹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 진실이 무서운 거를 아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바꾸셨으면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American Mission.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사소한 불만은 뭐냐면,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현대 문명에 관한 기본 컨셉과 여러 가지를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부터 한미동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건 참으로 빛나는 명제입니다. 세뇌 탈출이나 저는 이제 그런 명제를 몇 년 전부터 주장해왔죠. 민간동맹이 선행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거론된 선교사들이 호러스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만드신 분이죠. 헨리 아펜젤러, 세브란스 병원이랑 관계가 있죠. 메리 스크랜턴, 로제타 홀, 이런 사람들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다 더해가지고 100배를 더해도 호머 헐버트 한 분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원고를 써줬는지 몰라도 윤 대통령 본인이 호머 헐버트, 푸른 눈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의 존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호머 헐버트의 존재를 알았다면 저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미국 의회에서 안 했겠죠. 이건 정말로 약간 좀 섭섭하고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헐버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ations of Korea. 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wh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예,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그러니까 한글의 띄어쓰기와 문법에 대해서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 호머 헐버트죠. 주시경도 그 밑에서 배웠으니까. 아리랑과 민요를 체보한 사람이 누구냐? 호머 헐버트죠.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평생의 동지가 누구냐? 호머 헐버트죠. 그 다음에 그 가슴이 미어지는 책,
민족의 멸망, passing of a nation 이라는 걸로 한국 망국에 관해서 쓰면서 한민족의 쇠락과 절멸에 대해서 주구구절절히 걱정한 그런 책을 쓴 사람 누구냐? 호머 헐버트죠. 일제에서 부부가 다 쫓겨났죠. 아이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죽었어요. 죽은 아이가 있어요. 부부가 다 쫓겨나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멀리서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부인이 이제 임종 자리에 누워서 한국에 나중에 못 와요. 못 오다가 1948년 초쯤에 부인이 이제 숨지고 본인도 임종 자리에 누울 처지가 되는데 나 한국 가서 죽겠다. 그러고 그때는 이제 여객기가 없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몸이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초고병원이죠. 나중에 청량리병원이 된 서울시립요양원일 겁니다. 거기에 입원을 해서 거기서 우남이 한 2번 방문한 걸로 알아요. 그때 이제 한국에 올 때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그게 감리교기 때문에 이제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땅에 묻히는 게 더 영광스럽다. 그런 말을 하고 한국서 숨졌죠. 호머 헐버트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의 한글 학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호머 헐버트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여기에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턴, 로제타 홀만 얘기하냐고. 이거 누가 써줬는지 몰라도 혼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호머 헐버트 같은 사람의 존재를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전 세계의 현지어 성경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한글 성경만 그 신에 대한 현지어 별칭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별칭을 예를 들어서 일본어 성경 주님, 아버지, 그다음에 여호와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는 이제 야훼의 이제 정식 명칭이죠. 중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은 로드고요, 아버지는 아빠죠. 그 유대인들은 아빠라고 불렀고 그게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됐을 때 그리스 사람들 관점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서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아버지 둘인데 그거 말고 The One,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현지어 성경은 한국 성경밖에 없어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관철시켜서 호머 헐버트죠. 그때 어떤 로직이었냐 이런 로직이었죠. 한국인들은 겉으로 보면 뭐 무당 찾고 이런 다신교, 페이간처럼 보이지만 까면은 고대 유일신을 따르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고대 유일신 개념을 하나님이란 단어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현지어 별칭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냐? 여기서 언급된 호러스 언더우드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아쉬워요. 윤 대통령도 바쁘시겠지만 좀 식견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현실 정치, 현실 권력 게임만 보면 이런 그 문제들이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앞으로 한국에 닥쳐올 문제는 결국 뭐냐면 정신문화 전선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고급져지고 대통령의 식견이 더 높아지면은 굉장히 게임이 좋아지겠죠. 가장 중요한 선수니까. 네, 윤 대통령도 좀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오늘 한국인이 부닥치게 될 정신문화 전쟁에 대해서, 정신문화 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경험을 정리한 언어, 자기들의 경험을 정리한 내러티브, 자기들의 경험을 정리한 관점을 정립을 못한 거예요. 언어와 내러티브와 관점이 없으면 거의 짐승입니다. 상대는 지약스러운 저 종북 좌파는 그걸 세련되게 가다듬어 왔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게 큰 차이인데
그게 영향은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KF21 얘기 나오면 보통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초음속기의 개발을 선언한 지 23년 만에, 잠깐만요. DJ랑 KF21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2001년인가 뭐 2000년에 그냥 혼자 간에 바람 들어서 초음속 전투기 개발하겠다고 혼자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통과를 못하죠. 타당성 조사를 억지로 통과시킨 거는 한 2010년경에 MB입니다. 그때 이제 국력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그때도 태클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핵심되는 기술을 제공을 안 한다고 하니까 AESA 레이더라든지 적외선 탐지 IRST라든지 전자광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핵심을 미국이 제공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이 이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망설였다고요. 그 다음에 야 그러지 말고 FA50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쌈박한 그냥 단발 그냥 만들고 끝내자 이런 그러니까 FA50과 F16 사이의 언저리에 존재하는 단발 전투기를 끝내자라는 소박한 단발파가 우세했었어요. 그걸 박근혜 정부 때 뒤집어 엎은 거예요. 공군들이 나서서 이왕 하려면 사건 크게 저지르자. 그거를 뒤집어 엎을 때 제일 총대를 맸던 게 최차규 총장이고 그 밑에서 눈치 요렇게 보면서 줄서기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강구영이에요. 근데 최차규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찍혀가지고 군인권센터 뭐 이런 거 문제돼서 그냥 에이 더럽다 그러고 옷을 벗어버리고 강구영은 그때 출세를 했죠. 네, 그게 이제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최차규 총장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최 총장하고 그때 누구였나 국방장관이 그 국방장관하고 둘이서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김관진일 거예요. 국방장관이. 그 전략적인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 KF21을 개발을 감행하기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지 뭐 7년 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으로 나와. 아니 세상에 그 정도면 김대중은 진짜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원자력 지금 다음번 먹거리라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했냐?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했어요. 원자력 연구원. 그러면 원자력에 관한 얘기 나올 때마다 SMR 소형 모듈식 원자로 뭐 그다음에 요새 뭐 핵무기 개발에 관한 얘기 나올 때마다 혹은 요새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같은 데 수출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 만약에 KF21에 그렇게 김대중을 들이붙인다면 원자력과 관계된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원을 설립하신 지 65년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돼요. 혹은 70년 만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저게 1950 몇 년경에 설립됐어요. 원자력 연구원이. 그 얘기는 안 해. 김대중은 띄워. 이런 식의 바이어스가 있다고요. 운동장이 기울어 있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기울게 만들었냐? 종중, 종북, 친북, 좌조미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었죠. 왜냐? 자기들이 언어를 장악하고 있고 자기들이 내러티브를 장악하고 있고 자기들이 관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정식으로 붙어야 될 그런 처지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런 꼬라지가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 돌아가신 지가 지금 19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0몇 년 지났는데 40몇 년 뭐 그때 잘못해서 50년 전에 잘못해서 우리가 이 꼬라지다. 뭐 전부 안 되는 건 전부 조상 탓인가? 그러나 박 대통령 때의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저는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 철학, 도덕 철학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오로지 경제 발전, 오로지 현대적 국가 관료제도, 행정 표준화, 복사기 써, 타자기 써, 프로세스 표준화돼야 돼. 전부 이분이 했어. 그때 타자기 굉장히 비쌌어요. 이거 띡띡띡띡 치는 거. 우리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그거 다 일선에 보급시키고. 복사기 그때 감광지 복사기죠. 신도리커. 그거 지게에 매고서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보급시키고 다 이분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성.
effectiveness, 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이런 거에 중심이 된 사람이죠. 제가 박 대통령의 관점을 정리해 보면 이런 문구로 될 겁니다. 동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무슨 놈의 정치 내전 이념 전쟁이야. 일단 푸지게 먹고 살게 된 다음에 박 터지게 좌우로 나눠서 싸워봐. 아 물론 푸지게 먹고 사니즘은 자유무역, 자유항해, 한미동맹, 세계 시스템 속에서 시도해야지. 그럼 우리가 뭐 북한 밑에 가서 그 시도하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질적 그 극도의 가난 속에서는 답이 없다. 일단 먹고 살아야겠어. 좌파 남노당을 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산업공단을 하면 좌파 노동운동 세력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 레닌의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닌 혁명 도서 중에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좌파 남노당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좌파 남노당 할 때가 안 읽었을까요? 읽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체 내용이. 남들은 러시아가 후진국이어서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에 안 맞다고 한다. 오케이. 전체로 보면 후진국이고 전체로 보면 농업이 강하다. 그러나 도시에 있어서 중간 규모 이상의 공업 그 공장들이 늦게 산업화를 하는 바람에 많이 들어와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리적 집중도가 강하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충분히 공산혁명을 할 수 있다. 잠깐만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리적 집중도. 전 세계에서 중국이 공업화하기 전에 1970년대, 1980년대 전 세계에서 그 제일 강한 데가 한국이에요. 그러면 남노당 한 분이 그런 식으로 갔을 때에 저게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 속을 낸다는 건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근데 왜 했을까? 급하니까. 그래 좌우로 나눠서 박이 터지든 이념 투쟁을 하든 내전을 하든 야 일단 먹고 사니 좀 해결한 다음에 그런데 먹고 사니즘은 한미동맹과 자유무역과 그 자유항행을 중심으로 한 그 질서 속에서 하는 거야. 이게 저 양반 생각이에요. 제가 느끼면 제가 박 대통령 그렇죠. 제가 59년생이니까 아주 생생히 기억하죠. 또 약간 조숙한 아이였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작가 중에 이제 좌파 성향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그 냉소적인 그 반감을 갖고 있는 작가가 의외로 박완서 씨예요. 이 박완서 씨의 작품을 읽다 보면 결국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그 멜트다운 먹고사니즘에 대한 극반발이에요. 이때 멜트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저렇게 밀어버리고 특히 김구 띄우고 민족 띄워버리면 정신지평이 멜트다운 됩니다. 김구 띄우고 민족 띄운 게 박 대통령 아니에요. 국민 동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남이 승만은 싫어했으니까 체질적으로. 정신문화 멜트다운이 되면서 굉장히 물질주의적이 되는 거거든. 그거를 야 니들 말이야. 미국 편에 들어서 우파한다는 것들, 보수한다는 것들 이게 니들이 하려는 거야? 너희들 말이지. 저기 그 동부이촌동 가봐. 쭉방 언니들 전부 몸 팔려고 말이야. 일본이 현지첩하고 있고 그게 니들이 원하는 조국 근대화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저분이. 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6.25 때 왼쪽이랑 관계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상한 고초를 많이 겪은 분이라서 더 그런 반감이 있었을 겁니다. 네, 저는 저 박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 잘못 썼어요. 공병호 씨를 썼네. 공병우입니다. 이게 제가 연식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메리어스 호텔 갑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메리어트 호텔 가자는 걸. 그 다음에 뭐 예술의 전당 갑시다를 전설의 고향 갑시다. 뭐 그래도 택시기사 아저씨들 잘 데려다 주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공병우라고 써야 되는 걸 공병호라고 썼습니다. 공병호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네, 공병우 선생에 대해서 제가 나쁜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3벌식 타자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3벌식 타자기라는 건 소성, 중성, 종성을 쓰는 거고 우리가 지금 쓰는 타자기 방식보다 훨씬 치기가 편하고 속도가 빨라요. 근데 표준으로 채택이 안 됐죠. 3벌식 자판이. 그래서 3벌식 잘하는 사람들은 자판을 변경해서 3벌식으로 쓰죠. 훨씬 편하대요.
이분이 굉장히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이라 제가 듣기로 집에 그 문지방을 다 없앴어요. 문지방이 왜 있어야 되냐? 다 썰어버렸어요. 문지방이 없어. 그리고 이분이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그 쟁반에 밥을 차려서 양변기 위에서 변을 보시면서 밥을 드셨다 그래. 실험 삼아서. 그러니까 그 마인드 자체가 마인드셋이 효과성과 효율성에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종류의 마인드랑 유사하다고 봐요. 박 대통령이. 근데 진심이죠. 그리고 자기 사적인 거 안 챙겼고, 그리고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정치적인 심각한 타격을 무릅쓰고,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해 초반에는 그러니까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을 결정하고, 그건 다 정치적으로 거의 둘 다 자살이죠. 어쨌거나, 박 대통령의 짓궂은 화두가 그거예요. 야, 뭐 좌우 대립을 하고, 뭐 이념 투쟁하고, 야, 다 집어치고, 먹고 사니 좀 해결한 다음에 해라. 내가 말이야, 저 공단에다가, 그래, 니들 그 왼쪽 애들 그 기반이라는 내 노동자들 왕창 모아놓을 테니까, 나중에 거기서 지지고 볶던 니들이 알아서 해. 일단 먹고 살고 보자. 근데 먹고 사는 방식은 한미동맹과 자유무역이야. 알겠지?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의 이 화두가 고스란히 80년대 나타난 거죠. 먹고 사니 좀 해결된 것 같으니까 이제 박 터지게 이제 정치투쟁 붙은 건데, 이게 살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절제된 정치 내전이에요. 제가 아주 냉정한 얘기 할게요. 그래서 몇 명 죽었는데,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이제 광주인데, 광주가 200명이 안 되고, 그 중에 대부분이 카빈 총상이고, 카빈이라면 일단 군인이 아니거든. 카빈 총상으로 숨진 사람 중에 과반인가가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게 뭐 제가 잔인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극심한 정치 내전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뭐 한 5배쯤 되죠.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환산하면 10만에서 20만.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수만 명. 다 그런 규모들이에요. 필리핀도 만만치 않고, 태국도 만만치 않고. 우리는 뭐 그런 규모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치 내전이. 창날은 청년 학생, 공산주의에 물든 청년 학생, 또 종북주의에 물든 청년 학생, 그러니까 주체사상에. 그리고 나중에 좀 세월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동안 6.25 후에 숨죽여 살던 남노당 할배들이 이제 도끼 뿜으면서 튀어나오죠. 남노당 할배 할매들이. 제가 한 3, 4년 전에 북악산, 그러니까 청와대 뒷산을 등산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뒤에 성북동 그 외교관 사택 있는 그 호화주택, 그 대규모 저택 있는 데를 내려다보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80쯤 먹었으니까 3, 4년 전이니까 3, 4년도 한 10년 전쯤 되는구나. 2010년대 초반이니까 80 이상 되면 한 20살 무렵에 6.25 끝물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분들 한 8명이 있어서 저기 말이야. 저 저택들 말이야. 다 부질러버려야 돼. 제가 야마가 확 돌아서 한 서너 명이고 저는 한 명인데. 아니 할아버지들 연세를 어디로 쳐드셨어요? 남의 집 불질러버린다 그래요? 그 연세 들어서? 세상에 도끼를 왜 그렇게 많이 뿜고 사세요? 그때가 되면 다 기특하고 이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딘 연세를 돈꼬로 쳐드셨나? 왜 이래 이 양반들? 한마디 했더니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큰 소리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남로당 할배 할매들의 도끼가 있다고 여기 또. 그 나중에 조인을 해요. 80년대 말에 이제 머리 나이도 별로 안 다칠 것 같으니까. 그 창날이었어요. 근데 창봉과 추력인 뭐냐? 제도권 조중동 넥타이 부대. 넥타이 부대가 이제 말하자면 학번으로 치면 73, 74, 75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첫 세대들. 무수히 나와서 도와줬죠. 거기서는 학생들이 좀 급진적이어도
쟤들 앞세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가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날과 창봉이 잘 결합해서 신군부를 견제를 해서 민주화를 성공시켰죠. 신군부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 견제가 안 들어가면 권력의 내부 논리상 그게 이제 또 문제화되거든. 근데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딱 들어가서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문제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그럼 6.29 이후에 야 우리가 사실은 이 창날을 말이야 그 공산주의나 종북주의에 물든 청년 학생들을 우리가 창날을 썼잖아. 걔들 자유민주주의 아니거든 사실은. 이제 그 정산 좀 하자. 이런 내부 투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운동권 민주화 세력 이렇게 한 거예요. 민주화 세력이란 용어를 만든 거는 YS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산업화 세력이라 그랬죠. 민주화 산업화가 세력으로 나눠지나? 과제지. 수많은 산업 역군들이 넥타이 부대들이 시위했는데 저는 YS가 굉장히 잘못된 그 정치 파워 게임을 위한 그릇된 개념을 만들었다고 봐요. 민주화 산업화는 프로세스의 이름이지 세력의 이름이 아니에요. 민주화하는 사람은 그런 민주주의를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고 산업화하는 사람은 공장 돌리는 걸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나?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아메바 같은 단세포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층 차원에서 존재하잖아요. 다면적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YS가 굉장히 못돼먹은 짓 한 거죠. 네. 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90년대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타락 글로벌리즘인데